한동훈의 원홍 공동정선일까? 원홍 누군지 아시겠죠? 원희룡 전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 비슷한 입장과 의견을 요즘 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선 원희룡 전 장관과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는데 오늘요 원희룡 전 장관 인터뷰를 하는데 진행자하고 약간 설전 언쟁을 벌이더군요. 뭔가 불만을 강하게 표시한 것 같아요. 일단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원래부터 오래된 한동훈 위원장의 절친인 거 제가 잘 알지만 우리 위원장님부터 편파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럴 리가 없다고 믿지만은 예. 우리 한동훈을 비토하는 이런 이 선배들 이거 풀지 않고는 알겠습니다. 설사 돼도 당 못 이끕니다. 예. 꼭 해주십시오. 친구로서. 없는 거예요. 그 언론이 만든 거잖아요. 그 어디한이라는 그 인기의 어떤 그 겉으로의 표면적인 분위기나 예. 지금 여론조사는 예. 참고는 되겠지만 실제 투표 결과와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친하니까 자꾸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 표시. 그리고 어대한 이 표현.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이게 이제 얼마 전부터 나온 말이잖아요. 사실은 뭐 이게 어떤 전당대 있을 때마다 특정 후보가 좀 유력하면 이렇게 표현 보는 건데 이게 언론이 만든 거다 강한 불만 표시를 했거든요. 우선 박상수 위원장. 어대한의 이 표현, 어대한 표현에 불만 표시를 했는데 좀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번에 선거를 띄워보니까 예. 여론조사가 예. 과학이에요. 네, 여론조사가 진짜 저도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여론조사 결과 지금 총선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여론조사 결과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조사도 저희가 마지막에 제가 일주일 전에 받아봤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정말 부정하고 싶었는데 과학이더라고요. 이게 그래도 여론조사 기관들이 나름대로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표본을 추출하고 예. 고정까지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결과를 부정하고 싶은 쪽은 항상 선거 때 보면 그 부정하고 싶은 쪽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저도 부정하고 싶었으니까 그 마음을.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세고 민주당이 180석 이상을 하고 뭐 예. 200석까지도 넘어갈 수도 있고 하는 거 부정하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결론은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여론조사까지 너무 그렇게 뭐 부정할 필요까지는 있을까 싶고 한 가지 이제 저기를 하는 게 있다면 당원의 비율이랑 이제 여론조사에서 표집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것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건 동일하지 않을 수 이 있어요. 이야기는 조금 그래도 뭐 유의미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국민의힘 지지층이기 때문에 당원에 가입을 하거든요.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당원이 더 좁은 범위일 거라고 생각을 예. 해요. 이 당에 대한 예. 친밀도에 있어서는.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나온 조사보다 더 나오면 더 나왔지. 예. 이 당원들만으로 한정했을 때는 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당원의 숫자가 80만 명에 달하게 된 상황에서는 예. 크게 그 유의미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여론조사를 부정할 만큼 마음이 지금 굉장히 조급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대한 표현이고 뭐 여론조사 보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언론이 만든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는 2위 정도 기록이 나오고요. 약간 추격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뭐 그런 걸 반영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리고요. 요즘에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뭐 압박 공세가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도 뭔가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 반격 또는 반박도 합니다. 들어보시죠. 당론은 특검은 선 공수처 수사 후 특검입니다. 일방적으로 안을 내놓고 만약에 그것대로 하게 되면 예. 야당과 특검 안을 놓고 결국 토론에 들어가야 되는데 대안이 아닌 것을 당론에 위배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내놓고는 역시 당론 위배의 대안을 내놔라. 이것은 금식이 당론인 우리 당에게다가 메뉴를 자꾸 내놓으라고 하는 궤변이고요. 언제까지 방에 앉아서 금식만 하다가 이렇게 갈 거냐. 언제까지 금식만 하고 있을 거냐. 우리가 빨리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이 금식을 풀고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고 민생을 챙길 그 방법을 찾자라고 하는데 계속 금식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른바 갑자기 금식 논쟁으로 가버렸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먼저 꺼냈죠. 이 최병 특검법 얼마 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내놓은 제안 이걸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아니 지금 금식이 당론인데 그러니까 굶어야 되는데 뭐 먹을지 메뉴 대안 내놓으라고 하는 격이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렇게 비판하죠. 그러자 장동혁 의원 지금 러닝메이트예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언제까지 여기에 갇혀서 금식만 할 겁니까? 밖으로 나가야죠. 뭘 먹고 나가야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 예. 경쟁 정당의 지금 당권 경쟁 상황인데 원희룡 전 장관의 전략은 뭘로 보이십니까 지금? 일단 이제 당론이 금식이면 굶어 죽어야죠. 예,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그리고 어대안이라는 것이 언론이 만들어냈다고 하는데 누가 만들어낸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감이 되지 않고 반감이 들고 말이 안 되는 얘기면 예. 다 그런 얘기 차용 안 합니다. 근데 다 그럴만 하기 때문에 누가 다 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매우 답답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에서 매번 이기시던 분이 지난 인천 계양에서부터 자꾸 2등, 3등 전략만 쓰고 있으니까 원래 이분 이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전당대 같은 경우도 1등 전략이 아닌 2등, 3등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예. 왜? 격차가 너무 많이 나요. 격차가 조금 별로 안 나면 예. 정책 대결 할 수 있고 세련되게 선거 캠페인을 할 수가 있는데 격차가 많이 나면 네거티브, 마타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살펴보면 처음에는 대통령과의 갈등 문제를 말하다가 한동훈 주변에는 좌파들만 있다라고 색깔론을 얘기하다가 이제는 배신자, 그리고 뭐 당대표 되면 대통령이 탈당한다. 그리고 뭐 한동훈이 말하고 있는 그 최병 특검을 받으면은 뭐 탄핵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막 하고 있는 것 제가 같아요. 지금 듣고 이거 혼동되는데 저게 원희룡 전 장관이 다 말씀하신 건가요? 아니면 섞여 지금? 친윤 세력이 종합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친윤 전체적으로 나오는 얘기.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원희룡 장관도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얘기하고 은근히 당원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끼기엔 그렇습니다. 삼자적으로.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희룡 장관 전 후보가 지금 한동훈 후보에게 맞서서 전략적으로 펼칠 수 있는 것은 좀 이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절대로 좋아 보이지 않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흥행이 아니라 혼란으로 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고 압박하기 훨씬 전부터 한 전 위원장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압박을 가했던 분이 있죠.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뭔가 입장을 내는데 많은 경우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떠올리는 글들이 많아요. 입장을 보면. 오늘도 있었는데 일단 내용 좀 보겠습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저 얘기 많이 하셨죠. 한동훈 전 위원장이 2번이나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그걸 다 거절했어요. 일단 이게 하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어젠가요? 어떤 인터뷰 내용으로 살짝 알려지고 있는데 뭐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뭐 대구의 맹주 아니잖아요. 이분 약간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또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시도지사 만남 이게 당내 선거의 필수 요소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또 해놨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갑자기 당대표의 조건 4가지를 딱 제시를 합니다. 보면은 대통령과 동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원내대표는 한계가 있어요. 안 되죠. 지방선거 치를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대선 나가려고 사퇴해서는 안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다 겹치게 조건을 달아놓은 것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지금. 원희룡 장관도 그것도 겹칩니까? 예, 겹치는 4개 다 겹치는데요. 대통령과 동행도 겹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과 동행 원희룡 장관 그거 하나 빠지는구나. 아. 그 4개가 엔드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지금 보시면서 되게 재밌는 게 원희룡- 원내대표 날라가죠. 지선 치를 영향. 이건 좀 약간 주관적인 거라서. 근데 네 번째가 대선 위한 사태에서 원희룡 후보도 대권 주자잖아요. 그렇죠. 둘 다 지금 그 지적을 받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2, 3 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대권 주자면 지선 전에 사퇴해야 되니까 2, 3, 4번 다 겹치는데요. 한 분은 4개, 한 분은 3개 이렇게 되네요. 그럼. 그러니까 나경원을 지지하는 느낌인데. 뭐 하여튼 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설명 듣고 또 그런데 아무튼 누가 봐도 저 4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겨냥한 걸로 일단 보이긴 해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2번이나 만남 제한 거절한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된 이 목소리 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 시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질문 자체가 덜이다. 그러니까 누구를 특정인으로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야. 아유, 한동훈 장관 이야기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말을 그래 하면 안 되죠. 이전화 끊읍시다. 이상하게 말을 돌려가지고 아침부터 그래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홍 전화 시장님. 끊습니다. 홍 시장님. 청취자들 듣고 계시. 어머. 그리고 당내 선거에서 지자체장을 꼭 뵈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특별히 평가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뭐 또 한번 청해보죠. 뭐. 그러니까 뭐 꼭 필수는 아니다. 근데 뭐 약간 다시 제안해 보겠다 약간 취지 얘기했죠. 그리고 앞서서도 저게 지금 전화 끊는 모습 이게 4월이에요. 그만큼 한동훈 전 위원장과 관련된 얘기 질문 받는 것도 굉장히 거부감을 표시하잖아요. 지금 이게 쭉 이어지고 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러자 윤상현 의원 지금 당권 도전하는 4명 중에 1명 후보잖아요. 홍준표 한동훈 만나줘야 한다. 만나서 충고 주는 게 당 원로로서의 좋은 모습입니다. 만나주세요. 왜 안 만납니까? 이렇게 좀 조언을 했는데 송영문 의원, 홍준표 시장이 다시 만나겠습니까? 안 만날 거라고 봅니다. 다시 제안해도 또 만날 거절할 것 거라고 같습니까? 봐요. 왜 그러냐면요. 앞서 저희가 그 홍준표 시장이 작년에 그 라디오 인터뷰하다가 한동훈 전 위원장 이야기가 나오니까 끊어버린 장면 보지 끊어버렸어요. 않았습니까? 그리고 총선 지나고 4월 11일, 그러니까 총선 다음 날부터 2달 반 동안 거의 매일같이 격한 언어로 한동훈 후보를 비판해왔어요. 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왜 안 만났겠는가 생각해 보면은 저는 첫 번째로 이건 사감이라고 봅니다. 사감이 있다고 보는데. 사감이 아닌 어떤 다른 이유를 그래도 합리적으로 찾아보면 한동훈 후보를 만나서 대면하는 순간 자신이 정치적으로 패배하는 장면이 된다는 거를 홍준표 시장이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정치를 28년 동안 했거든요. 자, 2달 반 동안 격한 언어로 비판을 하는 것을 국민들이 다 봐오셨어요. 예. 그런데 거기를 한동훈 후보가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는 순간 한동훈 후보가 승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그렇게 격한 말을 2달 반 넘게 한 사람한테도 찾아가서 저 사람은 예의를 갖출 줄 안다. 깍듯하게 굽힌다. 이걸 보면은 국민들께서 누구한테 더 좋은 인상을 갖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와서 고개를 숙이는 사람한테 험한 말 하기도 어려워요. 예. 그러면 홍준표 시장은 만나는 순간 본인이 패배하는 장면이 된다는 걸 아니까 안 만난 거예요. 그 이유는 앞으로도 달라지기 어렵기 때문에 아마 다시 만남을 청해도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난다면 그 장면은 아마 두 사람의 관계에서 한동훈 후보의 정치적 승리의 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 전 위원장에게 거부권을 갖고 있는 게 사감일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 사감의 근원은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사감의 근원은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96년부터 28년간 정치를 해왔어요. 그리고 예. 지난번 대선 경선에서 2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이 윤 대통령의 다음 차례라는 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국민적인 지지나 어떤 관심은 한동훈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동훈 후보를 제치면은 자신이 여당의 다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어떤 질투심 내지는 사감이 아닐까. 그리고 예, 그런 인상을 주는 것이 그동안의 홍준표 시장의 2달 반 동안의 언행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송영훈 위원장 말씀하시는 요 사이에 좀 속보가 들어왔어요. 지금 요새 사고가 굉장히 많은데 좀 속보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국립중앙의료원에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이건 또 무슨 사고일까요? 지금 일단 1명이 중상이고요. 2명이 경상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죠. 국립중앙의료원에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을 했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됩니다. 방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중상이 1명이고요. 경상이 2명입니다. 속보가 추가적으로 들어온 대로 바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사고가 참 많네요. 저런 교통사고인데 차량 관련 사고인데 또 벌어졌어요. 일단 기다려봐야 됩니다.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저 이상에 대해서는요. 자,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가 갑자기 속보도라 전해드렸는데요. 일단 이 한동훈 전 위원장 관련돼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 부정적 입장을 내고 뭐 공세를 하는 분들 얘기하고 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가깝다고 알려진 한 국민의힘 의원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무슨 좌파 이런 거 아니다. 지금 보수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을 좌파로 보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좀 내놓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과 같이 하면서 이 사람 좌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국가관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그 과거에 보수 쪽 인사들을 수사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우파 내부의 여론이 있을 수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도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좌파냐? 그거는 등식이 만들어지질 않는 거죠. 김종욱 좀.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좌파로 보이십니까? 아니 저는 자다가 봉창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수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전 나온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캠프에 계신 분이잖아요, 저분이. 예. 한동훈 캠프에 계신 분이 왜 스스로 저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질문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좌파는요 앞에 하나가 더 붙어요. 친북 좌파예요. 대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 근데 아무리 정치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부에서 당대표 선거하는데 좌파냐 아니냐라는 논쟁이 붙는 거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런 거죠. 대통령한테 반대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게 공산 전체주의자라고 얘기를. 근데 그게 따지면 좌파인 거죠. 따지고 보면. 저는 이런 식의 논의가 왜 나타나고 있는지 이건 제가 볼 때는 좌파는 같이 갈 수 없는 자들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부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과는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겠죠. 근데 홍준표 후보가 대통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권을 망하게 하고 당도 망하게 할 거다. 망하게 한다. 이제 그럼 그게 따지고 보면 지금 한동훈 후보를 특정하는 건데 저는 좌표를 좀 찍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까지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철학을 보여준 게 좀 없다고 생각해요. 지난 선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조 심판원 하나 갖고 계속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전 이제야 시험대에 올라왔는데 본인의 가치와 철학, 성향도 드러내지 않은 후보를 좌파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소위 당대표 선거 관련해서 내부에서 이념 논쟁이 붙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건 매우 안 좋은 전조죠. 당이 어디로 갈 것인가, 누가 국민에 뭘 할 것인가 논의를 해도 모자를 판에 예. 저런 논쟁이 붙는다는 건 미래가 좀 암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수 위원장, 왜 보수 일각에서 한 전 위원장은 좌파다 이런 시각이 존재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두려운 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수 세력에서의 예. 어찌 보면 대권까지 이렇게 바라는 진영이나 아니면 또 민주당 쪽에서도 굉장히 좀 그런 것 같아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계속 씌우는 프레임이 컨텐츠가 없다, 보여준 게 없다. 그다음에 이쪽에 그 우리 당에서 또 반대 쪽에 좀 사람들은 좌파다 이런 걸 이렇게 그러니까 씌우는데 특히 뭐 총선 때 영입 인사를 두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냥 이제 그만큼 위협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온 그 흐름을 딱 보면은 이것이 완전히 틀린 얘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게 검사 생활 시절에 하셨던 이야기들이 주로 이제 보면 재벌 수사와 좀 이제 정치적 거물에 대한 수사를 많이 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결국 시장 경제 질서를 지켜내고 그 다음에 법치를 지켜내겠다는 그러한 뜻을 예. 그 수사 과정에서 그것도 수사를 굉장히 잘했거든요. 정치인으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제 법무부 장관부터는 저는 이제 정치인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장관은 정무직 공무원에 가깝기 때문에 예. 그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 굉장히 가장 격렬히 저항하는 그 정부 관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권한쟁의 심판도 그렇고 예. 시행령도 그렇고 이거는 법치주의에 대한 강한 그 자신의 뜻을 드러낸 것이고 그 외에도 이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를 지켜내겠다라는 그러한 측면들을 강조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법치주의를 이렇게 따라가겠다라는 거는 전형적인 이제 보수의 어떤 그런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 다만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이제 보면은 격차 해소라던가 예.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러한 논란의 좀 이유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재 영입도 본인이 한 거는 또 다 아니거든요. 그때 이어져서 한 건데 예. 그 중에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한 이러한 인재 영입들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빌미를 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 당은 우리 예. 보수는 이제 더 이상 외연을 확장하고 수권 정당으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요. 사실 민주당과 우리 당이 중간에 어느 지점에선가 서로 만나면서 예.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하는 게 국민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러한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민주당에서는 우파니 뭐 꼴통 보수니 예. 여기서는 좌파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 지금 같은 극단적인 대립의 정치밖에 갈 수가 없는 지점이 있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그 정치인이 우리 당에서 나왔다라는 것에 대해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 뭐 지지율상으로 단연 앞서고 있어서 이렇게 중심에 놓고 이제 원희룡 전 장관 그리고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계속 어떤 압박과 공세에 있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약간 섭섭하신 분이 있어요. 아니 왜 두 후보 얘기만 이렇게 많이 나오죠? 저도 있는데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위로 하면 너무 둘이 양강구도처럼 그러는 거 같은데. 아니, 양강구도가 많잖아. 둘이 제일 크고 양강구도 많다고 무슨 일이 그렇게. 어제도 비전 발표회장에서 와갖고 다들 손잡고 막 그러자고 또 한 분이 막 그러시더니 결국 나가자마자 다시 싸운다. 아마 기사 봤을 겁니다. 싸움을 안 하면 기사를 안 쓴다고 자꾸 두 사람이 싸움을 세게 하니까요. 두 사람만 대비해서 자꾸 기사가 나와서 근데 저는 뭐 어쨌든 초지일관 내가 네거티브는 하지 말자라는 마음을 갖고 선거를 하는데요. 그래서 약간 손해보는 느낌이기도 합니다. 뭔가 웃으면서 부드럽게 얘기했습니다만 아니 왜 두 사람만 이렇게 많이 조명받고 저는요? 라고 말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일까요? 오늘 글을 썼는데 이 두 사람 한동훈, 원희룡 이 두 후보에 대해서 강하게 지적하는 글을 쓰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일단 본인 얘기를 해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심 있는 그대로 전달할 후보는 저뿐입니다. 누가 있습니까? 저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는요. 출마 자체가 채무인 후보다. 그럼 채권자는 윤 대통령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는 배신 프레임 늪에 빠져서 더 눈치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눈치나 볼 건데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거네요. 강성필 부위원장. 네. 원희룡, 한동훈 두 후보에 대한 나경원 의원의 평가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상당 부분 공감 갑니다. 근데 이 얘기를 지난 주말에 윤상현 의원이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어야 할 사람은 나경원 아니면 윤상현이다. 그 근거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런 이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한동훈이 되면 당이 혼란스러워지거나 아니면은 뭐 또 대통령과의 어떤 제대로 된 재정립이 되지 않는다. 한쪽은 뭐 채무가 있다. 하나는 배신 프레임 정확한 빠졌다.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경원 후보가 조금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면 본인 입으로 좀 양강구도를 얘기하시는 건데 원래 선거라고 하면은 구도, 인물, 이슈 아닙니까? 근데 구도가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구도는 잡히면 이게 쉽게 뒤집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 양강구도로 얘기를 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지금 1강 2중 1약에서 양강 2강 2약으로 가는 건가 이렇게 혼돈할 수 있는데 양강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 왜 이런 얘기를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나경원 의원은요. 스탠스가 항상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는요. 이런 말이 있어요. 찬성을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해야지 동의를 하는 게 가장 안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반윤이면 반윤, 뭐 친윤이면 친윤해서 한 포션을 가져가야 되는데 비윤이라고 해버리니까 이도저도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 선명성이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친윤으로 딱 가져가잖아요. 반한으로 딱 가져가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가 오게 되는데 나경원 후보는 앞으로 선거 캠페인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언까지 살짝 곁들여 주셨어요.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이 어제 뉴스와이드에 출연해서 인터뷰를 좀 가졌는데 결선 대표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결선 투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선 투표 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원안 갈등에 대해서 모두들 부담스러워하고 있고요. 결국 그거는 대통령에게 너무 종속되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너무 갈등을 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들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송영훈 의원 어려운 질문인데요. 나경원 의원이 포함된 결선 투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이 포함된 결선 투표 가능성입니까? 일단 결선 투표 자체 가능성. 결선 투표 자체가 저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 자체가 안 높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 지난 3.8 전당대회를 잘 돌아보면요. 대통령이 취임하고 10달 만에 치러진 전당대회입니다. 그래서
당원들의 대통령에 대한 존중 그리고 동조화가 가장 강력한 시점에 치러진 전당대회예요. 그때 소위 친윤 후보라고 하는 김기현 대표가 얻은 득표율이 당원에서 52%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그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당원층의 결집이 더 이완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점이 한 가지가 있고 거기에다가 지금 20% 여론조사가 더 보태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선 투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가능성을 높이려면은 이제 2등 후보들이 잘해야 되는데 지금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 언어적으로 그렇게 잘 준비되었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도 지금 뭐 금식이 당론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비유를 하면 우리가 쉽게 반박당합니다. 사실 그 이슬람교에서 라마단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라마단조차도 해지고 나서 해 뜰 때까지는 먹어요 원래.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이 대번 이렇게 반박하잖아요. 언제까지 금식만 할 거냐. 예. 원희룡 후보가 지금 언어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게 지금 어떤 다른 예도 있냐면 한동훈 후보를 보고 친분 관계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이 됐다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친분 관계로 장관을 임명하신 분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친윤 후보의 스탠스에 서 있으면서 사실은 대통령께 누가 되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캠페인을 해서는 추동력을 얻기가 어려울 걸로 보기 때문에 결선 투표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게 지금 뭐 치열하긴 한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지금은 소속 정당이 달라요. 그런데도 여당의 당권 경쟁에 아무리 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의원 얘기입니다. 워낙 뭐 지난달 말부터 최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 이렇게 서울대 법대 출신 우르르 와가지고 하니까 결국엔 누가 배신자니 아니면은 누가 충성을 어디 하느니 그런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당이 바뀌려면 지금 위기 상황에서 네.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비전이 나와야 되는데 네. 하나도 안 나오는 거죠. 야, 이거 당대표 해보니까 왜 하려고 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만큼 여당의 대표라는 자리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인데 제발 그 국민의힘 관계자를 제가 만나면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귀당의 전당대회에 제 이름이 자꾸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뭐 한동훈 위원장 측근이라는 사람은 이준석 모델로 선거를 치르겠다 뭐 이런 소리 하고 있고. 아니 이거 보면요. 일부만 소개해드린 거예요.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당 전당대회에 어떻게 보면 훈수를 두는 것 같기도 하고 조언을 두는 것 같기도 하고 비판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이준석 왜 그럴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반장 선거 탈피해야 된다. 여당 대표 어려운 자리인데요. 뭐 비전이 하나도 없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훈수를 두는 것 같은 모습이 자꾸만 나오는 걸까? 그 이유를 써주시라고 패널 네 분께 질문을 미리 드렸습니다. 쓰신 분 들어주세요. 네 분. 네 분 들어줬는데요. 제가 한 분씩 다 볼 거예요. 일단 송영훈 의원은 미련. 송영훈 의원 좀 카메라로 잡아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미련이라고 쓰셨어요? 무슨 미련? 아니 정당이 다른데 미련이 남습니까? 아직도 국민의힘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마음. 제가 지지난달에 우리 뉴스와이드에서 그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여당이냐 야당이냐라는 팻말을 들 적에 제가 여당 워너비라고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아직도 국민의힘이 자기 집이고 언젠가는 본가에 돌아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의 집에 그 집안 싸움에 계속 관심을 갖고 훈수를 두고 참견을 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봅니다. 나 옛날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련인데 이럴 거라는 건데요. 그럼 맞은편에 계신 강성필 부위원장은 대선 경쟁자요? 누구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시는 분이 아무래도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수 대통합을 통해서 대선에 나가고 싶어하는 이준석 후보와 경쟁 구도가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경쟁자를 미리 견제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누가 되든지 간에 어쨌든 본인은 계속해서 이제 훈수를 두는 거고 원래 또 이분이 정치 평론 오래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 정치 평론 본능도 있는 것 같은데 못 참고 있다? 못 참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상수 위원장은 미련이라 이게 뭐라 향수를 썼습니다. 가로 안에 향수라고 쓰셨네요. 왜냐하면 향수라고 쓰려고 하다가 미련을 썼는데 여기 또 같이 썼더라고요. 바꾸신 거네요. 그래서 살짝 바꿨는데 미련이었다 향수로. 예, 그냥 이제 뭐 본인이 가장 성공했던 시절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당선됐던 그 시절 아닙니까?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머릿속에 나올 거예요. 아마 이준석 대표의 인생의
화양연화죠. 그래서 그 화양연화를 그리워하면서 그 박진영 씨의 그 노래가 있어요. 그 보면 내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돼 하면서 그 미련을 못 버리고 여기서 하는 그 내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내 집이었어야 돼. 예전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이렇게 결혼해서 가는 걸 보고 그런 노래가 있습니까? 네, 그 노래가 있어요. 박진영 노래 중에 내가 사는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당권 경쟁에 내가 저기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신의 가장 빛났던 그 시절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 화양연화를 그리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향수다. 지금 향수다. 미련도 있었고 향수도 있었고 경쟁자로 보는 시각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김종욱 전 행정관은 많이 쓰셨네요. 설명해 주세요. 원래 내 집, 남들이 망쳐. 지금 생각을 해보시면 그 탄핵 이후에 이 힘든 당을 소위 30대의 젊은 청년이 다시 일터 세워서 정권 교체까지 시켜놨는데 정권 교체의 수혜자인 대통령이 자기를 버리고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이준석 당대표 의원 얘기가 좀 맞는 게 많아요. 집권 여당의 목표가 야당 대표 감옥 보내는 게 돼버렸다. 서울대법대 반장 선거가 돼버렸다. 전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보수 정당으로서의 건강한 이미지를 만들어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공격을 해놔야 나중에 본인이 전체의 지역을 탈환하는데 근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죠. 전체 지역이라는 거는 보수 진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준석 의원이 얼마나 꿈이 큰 사람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지금. 막 훈수하는 듯 조언하는 듯 아니면 비판하는 듯 이런 입장이 매일 나오고 있어요 지금.